최근에 핫하지만 뭐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을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뉴스나 관심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걸 쉽고 가능하면 빠르게 소화하는 코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40분 줌입니다. 줌을 이용해서 질문과 답을 하는 대신에 무료인 40분에 한해서 이걸 소화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한 명한테 질문을 받겠지만 앞으로는 좀 라방 형태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자가 이주영 씨인데 제가 아끼는 후배입니다. 주영 씨는 요즘 뭐가 궁금해요? 사는 게 뭐가 관심사예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중동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랑 싸우는 건데, 이게 일단은 관심적인 거는, 과연 영향을 우리 문화에 미칠 것인가, 경제적으로든 뭐든, 이게 궁금한데,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우선은 기본으로 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지금 일어났는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데 이때부터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 간의 갈등과 반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게 되는데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계기로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승전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 살아온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첫 번째 전쟁은 나라를 세우면서 벌어졌고 1958년에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면서 중동 여러 국가 이해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2차 전쟁이 벌어지고 3차 전쟁은 1968년에 이스라엘이 6일 전쟁이라 그래서 자기들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웃 국가를 사전에 전격전으로 제압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1973년에 유대인의 안식일인 욤키프르라는 축제 기간을 맞아서 이때는 거꾸로 중동 국가에서 전격적으로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이스라엘이 어렵다가 서방 선진국들의 도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 하마스 공격으로 시작된 분쟁이 다섯 번째 이런 중동전으로 비화하느냐가 관심사거든요. 국제 정치적으로는. 근데 중동전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이게 전면전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어떤 중동의 다른 국가가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죠. 네. 아직까지는 하마스 또 레바논에 있는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지 실질적인 국가 간의 전면전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이제 관심사인 거죠. 뭐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같은 나라들하고 전면전으로 갈 거냐가 이제 확전의 고비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사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전면전을 벌일 때 중동전, 5차 중동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 기사들도 보면은 그냥 무장 정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확하게 하마스란 거는 뭔가요? 예. 그러니까 네 차례 중동전으로 이스라엘이 사실은 굉장한 영토를 얻습니다. 근데 78년 그리고 93년 데이빗 캠프 데이빗 협정과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그 상당 부분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해요. 네 차례 전쟁에서 얻은 영토를. 네. 근데 아직 완전히 돌려주지 않고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만들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놓고 보고 있으면 네. 요르단하고 면에 있는 오른쪽은 웨스트뱅크, 서안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가 상당히 넓고 네. 기중의 연안에는 가자 지구라 이번에 문제가 된 두 곳이 있게 되는데 네. 떨어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사는 곳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곳을 통치하는 세력이 좀 달라요.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데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극단주의 세력이죠. 무장 투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어허. 웨스트 뱅크는 네, 오랫동안 PLO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곳에 네. 정통성을 이어받는 파타라는 조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조금 달라요. 여기 조금 온건한 세력이죠. 네네.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의 분위기가 변하기 전까지 세계적인 흐름은 네. 미국이 후원해서 특히 미국 민주당 정부가 원하는 중동 문제 해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two state solution, 두 나라 해법 혹은 양국 해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각자 독립국가로 서로 인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평화의 토대를 쌓자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흐름이 최근에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던 차에 이번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에 다 네. 극단 세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스라엘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에는 지금 집권 여당이 리쿠르당이라는 곳인데 네. 이게 상당히 그 극우적인 정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표로 총리가 된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극우 파퓰리스트에 가까워요. 2009년부터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잠깐 실각했다가 지난해 말에 재집권한 사람인데 이쪽은 그간의 양국 해법, 네. 서로를 인정하자는 해법을 부정하는 정책을 그동안 펴왔어요. 왜냐하면 극우주의자들이 배경에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령지에 아예 유대교 정통주의자들, 상당히 극우인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유발시켜 왔거든요. 세계적인 시선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네. 어쨌든 국내에서는 상당한 인기를 끄니까 재집권에 성공했고 그런 와중에 이번 문제가 터진 거죠. 팔레스타인 쪽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지역에 따라 두 개로 쪼개지는 와중에 하마스는 극단주의적인 세력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정권을 쥐게 돼요.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훨씬 더 극단적인 세력이 이 지역 그 통치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웨스트 뱅크라는 서안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정체성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과의 협상 혹은 이 대응도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기존의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two state solution, 양국 해법이라는 게 좀 무력화되게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하마스는 가자 지역을 대표하는 정파고 이 배후에는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격인 이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란이 네네. 이들을 돕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네. 이스라엘이 사우디, 그러니까 이제 중동 국가 중에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직전에 판을 깨기 위해서 하마스를 충동해서 벌인 것이다. 이런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 그냥 예. 약간의 음모론 같은 생각이 든 게,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중국과 이란이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약간 중동에다 좀 이렇게 손을 들이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 미국의 힘을 빼고 대만에 대한 힘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란이 뭔가 이렇게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헤즈볼라를 좀 이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충돌시키고 일어날 수 있게 뭔가 뒤에서 배후 세력을 할 수 있진 않은가요? 그래서 뭔가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진짜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미국의 힘을 더 빼려고 하는 것,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해관계가 있는 세계 열강들 한번 생각해 보죠. 러시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부담스러울 테니까 네네. 그 음모에 가담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중국 역시 네. 이란을 충동해서 네.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이란은 중동 내에서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모든 열강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는 작용했겠지만 네. 그 음모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중에 어느 한 국가도 네. 이 모든 분쟁을
이끌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끌고 갈 만한 네.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음모론의 핵심적인 아, 약점은 네네. 뭔가 커튼 뒤에서 움직이는 큰 손이 있다는 건데 네. 실제는 그런 손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에서 여전히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미국 아니에요. 근데 미국조차도 네. 지난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네. 안 되고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마저도 전쟁을 막지도 못했고 전쟁을 통해서 뭐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관철하지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음모라기보다 지금 주영 씨가 말씀해 주신 건 네. 일종의 그 손익계산에 가깝다. 손익계산에서 네. 이번 일이 터지고 혹은 더 악화되면 네. 이란이 어부지리가 좀 있을 수 있고 네.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부지리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결과적으로 이게 5차 중동 전쟁으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면에서 이번 하마스의 전격 공격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차례 전쟁 중에서 마지막인 1973년 욤키프르 전쟁을 닮았습니다. 네. 당시에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그냥 그 와신상답 6.1 전쟁에서 당한 망신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네. 휴식을 군인들이 휴가를 다 떠난 그날 전격전을 벌여서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압도하거든요. 네. 물론 나중에 전세가 역전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번에도 그 욤키프르 전쟁 50년 정확히 후 하루 전날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하고 차이도 있어요. 그때는 이집트나 시리아 같은 중동의 실제 맹주들이 전쟁에 참여한 반면에 이번 하마스라는 이제 국지적인 무장 세력이 참여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망신은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하마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뭐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한데 5천 발의 미사일 로켓을 쐈다는 거고, 그러니까 또 패러글라이딩이나 오토바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침입해서 인질들을 잡아서 다시 가자지구로 돌아온 거니까 네. 상당히 그 충격적일 수 있죠. 특히 가자지구는 가보신 분들은 그걸 아는데 이스라엘이 우리 킬로미터로 한 60km 가까이 그 장벽을 다 세워놨어요. 무기가 이 하마스한테 전달이 안 돼도. 근데 이 하마스는 아주 용의주도하게 몇 년간 준비를 통해서 뭐 땅굴을 판다든지 해서 무기를 파묻힌 거죠. 그러니까 로켓 같은 거 대단한 거죠. 또 아이언돔이라 그래서 철의 장막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대공 방어망을 세계적으로 이제 자부했는데 이게 다 뚫렸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뭐 양측의 사망자가 1,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인질 숫자는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하마스가 끌고 갔는데 이게 정확히 알려주면 협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뭐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0여 명 이상 되는 걸로 보이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중동 국가들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시위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많은 미국 언론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9.11 테러 당시 2001년에 네. 사실 예상 못했는데 쌍둥이 빌딩이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충격이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스라엘도 이런 정도의 전격적인 무력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다가 당했기 때문에 9.11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중동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언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중동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중동의 네. 무장 정파 말고 구체적인 나라들이 이 전쟁에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네. 분명한 거는 아마 이스라엘은 체면 때문에라도 하마스를 치겠죠. 그래서 가자지구로 진입할 겁니다. 지금 공습은 이미 시작됐고 네네. 10월 12일 현재 지상군은 국경 인근에 지금 결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들어가겠죠. 하마스를 타격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지상전은 불가피할 텐데 네. 이스라엘로서도 곤욕스럽잖아요. 100명이 넘는 인질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네. 인질들 인간 방패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상전도. 네. 과거에도 그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수감자들을 이스라엘과 교환한 예가 있거든요. 아마 이걸 가지고 지상전에
카드로 쓰려고 할 겁니다. 하마스는. 음, 그런 이제 실제 전술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전쟁이 막 뛰어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혹은 중동의 어느 나라를 그야말로 손발을 묶겠다 이런 계획들이 네. 열강사에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음, 도움이 된다고 믿는 열강이 많지 않거든요. 네. 아까 얘기해 주신 뭐 러시아나 중국은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 음, 이 헤즈볼라라는 곳이 레바논 내 무장 세력인데 여기는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니까 아마 여기까지도 제압한다. 그래서 이제 레바논 침공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이런 것까지는 벌어질 수 있는데 사우디를 포함해서 지금 중동 국가들 상당수가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왔으니까 네. 그런 입장을 고수하긴 하겠지만 중동전으로 비화되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뭐 이란은 어부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득을 좀 보겠죠. 네. 이 상황이 악화되면 그 밖의 나라들은 부담스럽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혹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는 걸 막기는 좀 어려울 테고 다른 나라들은 과거 중동전을 치렀던 시리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지금 그 전쟁을 할 여력이 별로 없어요.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여전히 피폐해 있는 상황이고, 네. 이집트는 군부 쿠데타 이후에 군부 정권인데 또 대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전쟁 뛰어들겠다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미국 생각해 보면 미국도 지금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동 외교가 실패한 예인데 이걸 더 중동전으로 비화시켜서 자기들한테 도움될 게 별로 없거든요. 유가만 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들이 서로 크기 때문에 중동전으로 비화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경고했고 이번에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상전을 벌이되 국제법을 준수해라. 민간인에 대한 공격 같은 걸 삼가라. 이런 경고를 한 거거든요. 이 얘기가 네. 중동전으로 비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럼 지금 일단 일어났으니까 이 사태가 뭔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까요? 왜냐면 저희 집에 지금 아기가 10개월 차인데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이스라엘산이에요. 그게 국민템인데 회사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짜? 네, 영향을 저희한테 미치는 게 있을까요? 우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본 다음에 글로벌 경제나 우리 경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이스라엘에 미칠 영향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스라엘 특히 현 정부라든가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맨 먼저 지적됐던 게 정보 실패라는 거거든요. 네. 사전에 이 일이 벌어질 걸 몰랐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4차 중동 전쟁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얻었냐 하면 침공할 수도 없고 침공해도 이기지 못한다는 불패의 신화 혹은 불가침의 신화를 가졌었거든요. 네네. 정보력도 굉장히 강하다. 하마스뿐만 아니라 파타의 정보원들을 침입시켜서 얘네들이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인상을 많이 줬는데 네. 이게 이제 훼손된 게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마 공격 초기에는 그 하마스들을 괴멸한다는 명분하에 가자 지구에서 지상전을 벌이겠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지금 거국 전시내각을 만들었거든요. 야당과 같이 전쟁에 대비하는 정부를 만들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이 정부 실패에 대해서 청문회라든가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네네. 이건 뭐 여론의 압박 때문에 국민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테고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네타냐후 총리는 아까 국유 파퓰리스트라고 그랬는데 정부를 견제할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사법부인데 이스라엘에 네.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사실상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부로 가는 수순을 밟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시위가 많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뭐 지상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그 네타냐후 총리 입지가 줄어들고 정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죠. 정말 이 중동전이 길어지면 네. 중동전으로 비화되거나 혹은 길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대리전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건 미국으로서는 늘 딜레마였거든요. 쉽지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공화당이 예산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일 잠못 드는 게 우크라이나 쪽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사태가 악화될수록. 이게 이제 그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인데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기대하는 게 네. 그 욤키프르 전쟁 5년 후에 드디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평화 협정이 최초로 맺어지게 되거든요. 네. 전쟁을 4차례나 하고 보니 네. 서로 득될 게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라는 사람하고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카터 대통령이 78년에 자기 미국 별장으로 불러들여서 협정을 맺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최초로 중동 국가하고 맺은 평화협정이에요. 이번에 이제 하마스 공격과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도 협상 기운이 전 싹틀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하마스는 배제될 겁니다. 하마스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에요. 네. 팔레스타인 내 뭐 파타를 포함해서 은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미국 등도 포함해서 이런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보는데 저는 이걸 이스라엘 체면 회복 후 협상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체면을 회복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그거는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전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민족을 전멸시킬 수 있나요?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간 적은 있지만 또 평화가 회복되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뭐 전면전으로 간다든지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경제 미칠 영향,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난감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던데 아마 이런 것도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에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원료, 원재료 또 식품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우리 농촌에서는 특히 사료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참 고전을 많이 했죠.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의 충격이라는 게 상당히 남아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동전, 아까 4차 중동전쟁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유가가 뛰어가지고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많았으니까 그런 게 거듭될 거냐인데 조금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전이 아닌데다가 그 뭐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 당사국인 두 나라는 전 세계 식량의 40%를 공급하는 이른바 세계 곡창지대였으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 이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실제로 미국 증시 움직임 보면 기습 공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 잠깐 움직이다가 지금은 미국 연준이나 금리 상황에 더 예민하게 움직이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큰 충격은 없고 지상전을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에서 벌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갈등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도 있고요. 유가가 아무래도 제일 걱정이 되겠죠. 이제 미국 경제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유가라는 게 우리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게 유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과거 중동전이 유가 파동으로 이어졌던 사례도 있으니까 걱정들이 많을 텐데 이거 역시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사우디 빼고 나면 사실 이해 당사자들이 중동 산유국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들이 전쟁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는 사실 이번 사태 전에는 미국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감산을 하면서 국제유가를 지금 거의 $90대까지 끌어올린 당사자긴 하죠. 근데 지금 미국과 관계 정상화해야 되죠. 이스라엘과도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중동의 맹주라는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파동 수준으로 막 배럴당 $100 이상 뛰는 걸 사우디도 썩 반길 수는 없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면전을 누구보다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네. 유가도 초기에 살짝 불안하다가 안정세로 되찾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처음 그리고 둘째 날 유가가 한 3, 5% 급등했는데 네. 막 그 후에 배럴당 $100 돌파한다 이런 저기도 나왔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100 이내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거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이 장난감 때문에 긴밀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그렇게 경제 협력 규모가 큰 의미를 가질 정도는 아닙니다. 음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네. 국민 소득이 $50,000를 넘어서 우리보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특히 스타트업, 벤처 업계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부터 계속 쫓아가려고 할 만큼 풍요로운, 그래서 첨단 산업의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정도의 영향 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안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하마스의 위협보다 더한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극우화돼 가는 과정에서 경제만큼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훨씬 이제 앞지르게 된 건데, 네. 그런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전쟁 전야에 임하게 되고 보니까 경제 발전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국내외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 전쟁 우려 뭐 이런 것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평화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도 생긴다.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더 집중됐으면 하고요. 한마디로 주영 씨가 걱정하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중동전, 그리고 그로 인한 석유 파동 같은 류의 경제적 대사변은 벌어지지 않는다. 조금 네. 아이 장난감 때문에 불안해도 두발 뻗고 주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